당신 평생 간병하느니 젊은 여자 하나 새로 만나는 게 낫겠어. 그게 제 남편이 병원 침대 옆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서 반찬을 팔아 그 사람 한의사 만든 남편이 사고로 사지마비가 됐다고 하니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양병원으로 보내자고 했죠.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64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제가 그 남편 앞에 다시 섰을 때요. 저는 보조기구 없이 걸어 들어갔고 무릎 꿇은 남편의 얼굴에 뜨거운 차를 부었습니다. 저는 남편 생일날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한의원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의사는 사지마비라고 했죠. 그런데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반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침대 옆에 놓고 간 건 꽃도 과일도 아니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신말숙, 올해 64세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20살에 남편 윤동섭을 만났고 그를 위해 도시로 올라왔죠. 남편은 한약사였지만 대학을 못 간 한이 있다며 한의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김치와 반찬을 팔며 학비를 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장을 하고 오후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의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한의사 자격을 땄고 제가 모은 돈으로 한의원을 열었죠. 개원 첫날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의원이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의원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윤서라는 38세 여자였죠. 교양 있고 세련된 외모에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남편은 윤서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건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윤서 이야기만 했습니다. 윤서가 환자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윤서가 얼마나 똑똑한지.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큰아들 석진이는 제 눈치를 보며 말을 돌렸지만 작은아들 석훈이는 아버지 편을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제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참는 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시장 동료이자 유일한 친구인 봉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냐고, 너무 참고만 살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 감정쯤은 접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의 67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김치전까지 정성껏 포장해서 한의원으로 향했죠. 길을 건너는 순간 굉음과 함께 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땅에 흩어진 반찬통들을 봤어요. 갈비찜이 아스팔트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라고,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줄 거라고, 괜찮다고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놓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안에 든 건 이혼 서류였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간병은 할 수 없다고, 자기도 인생이 있다고, 한의원 일도 바쁘고, 이제 다시 시작할 나이도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닫고 나가버렸죠. 저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천장만 바라봤어요. 평생을 바친 남편이 저를 버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며칠 후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석진이는 말을 흐렸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작은아들 석훈이는 더 냉정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고,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친구 봉자만이 매일 병원에 왔어요. 봉자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살아서 꼭 보여줘야 한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어요. 네,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첫날, 저는 절망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저도 그저 하나의 환자일 뿐이었죠.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연민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다들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죠. 하지만 제 침대 옆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남편도 아들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봉자는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왔어요. 일을 마치고 오는 길이라며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도 웃으며 들어왔죠. 봉자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시장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누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누가 새로 들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만큼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봉자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요리책이었어요. 봉자는 그 책을 펼쳐놓고 읽어주기 시작했죠. 김치 담그는 법, 갈비찜 만드는 법. 제가 평생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제 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제 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첫 치료는 지옥이었습니다.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치료가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봉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와서 제 손을 주무르고 다리를 마사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말수가, 넌 할 수 있어. 넌 평생 힘든 일만 해왔잖아. 이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힘을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른손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겨우 1mm 정도였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치료를 받았어요.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기절할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제가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거든요. 2달째가 되었을 때 저는 손으로 물컵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휠체어에도 혼자 앉을 수 있었죠. 간호사들은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환자는 처음 본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의 회복이 아니라는 걸. 제 안에 타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이 저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자 간호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환자분이 예전에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셨다고 들었다고, 김치가 정말 맛있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간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이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혹시 간단한 레시피라도 알려줄 수 있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간호사들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로만 설명했어요. 무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간호사들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요양병원 식당에 제 레시피로 만든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밥을 안 먹던 할머니가 2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욕이 없던 할아버지가 김치를 칭찬했죠. 병원장까지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가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봉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말수가,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 요즘 유튜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올리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봉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카가 영상 만드는 일을 한다며 한번 만나보자고 했죠.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봉자가 계속 설득했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자의 조카 민준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민준이는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는지. 저는 휠체어에 앉아 레시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중요한 건 배추의 숨쉬는 시간이라고,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가 생명이라고. 민준이는 제 말을 하나하나 영상에 담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조회수는 겨우 50회 정도였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공유했고 그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회수가 1000회를 넘었고 2000회, 5000회로 늘어났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김치 레시피 최고라는 말,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영상은 처음이라는 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한 달 후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봉자는 격려했죠. 넌 할 수 있어, 말수가. 이제 세상에 내 가치를 보여줄 시간이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 남편과 아들들에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보여주겠다고. 재활치료에 더욱 매달렸어요. 하루에 6시간씩 운동했고, 밤에는 혼자서도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저는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걸었어요. 물리치료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이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제 의지라는 걸. 그 무렵 남편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봉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의원이 요즘 잘 안 된다고,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최윤서가 남편 곁에 계속 있다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보라고. 곧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때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이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야 했죠. 봉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반찬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봉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활짝 웃었죠. 좋은 생각이라고, 도와주겠다고.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만들지, 어떻게 홍보할지. 민준이도 합류했어요. 영상 마케팅을 맡겠다고 했죠. 넉 달째가 되었을 때 저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 다녔어요. 다른 환자들은 박수를 쳤고 간호사들은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6달 만에 저는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몇 걸음에 불과했지만 점점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병원 정원을 혼자 걸었고 계단도 오를 수 있었죠.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회복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 안의 분노가 저를 살렸다는 걸. 복수하겠다는 의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죠. 퇴원하는 날 봉자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제 발로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섰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6개월 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쓰겠다고. 퇴원 후 저는 봉자네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봉자는 작은 방을 하나 내줬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한 방이었죠.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제 방은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봉자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장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시장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아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정말 잘 됐다고. 그 말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반찬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이 없었어요. 모두 남편 한의원에 쏟아부었거든요.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빚도 조금 있었습니다. 봉자가 말했어요. 자기가 조금 보태줄 수 있다고, 그리고 민준이도 영상 제작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민준이와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해야 했어요. 민준이는 여러 가지를 제안했지만 저는 단순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말숙이네 반찬. 제 이름을 내걸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남편 뒤에 숨어 살았으니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죠. 포장 디자인도 중요했습니다. 민준이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따뜻하고 정감 있는 느낌을 원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수 만든 반찬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손글씨 로고와 한지 느낌의 포장지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콘셉트였어요.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치매 환자용 건강 반찬 시리즈는 어떠냐고.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니 그걸 확장하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레시피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소화하기 쉬운 재료를 선택했어요. 치매 예방에 좋은 호두와 등푸른 생선을 활용했죠. 매일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봉잔에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손이 예전만큼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칼질을 할 때 손이 떨렸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손이 부어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부엌에 섰죠. 첫 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치매 예방 호두 멸치볶음과 저염 김치였어요. 민준이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과 레시피 설명을 담았죠. 영상 마지막에는 제 이야기를 조금 넣었습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다시 일어섰다고, 제 레시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 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5건 정도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고 봉자가 포장을 도왔죠. 민준이는 배송을 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50건, 100건씩 들어왔어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봉자가 시장 동료들을 불렀어요. 4명의 아주머니가 합류했습니다. 모두 저를 예전부터 알던 분들이었죠. 우리는 작은 공장을 빌렸습니다. 시장 근처의 낡은 건물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주방 기구를 들여놓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열심히 일했고 저는 레시피를 관리했죠.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남편의 한의원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저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민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 한의원의 환자 명단을 구할 수 있냐고. 민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불법이라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그 환자들 중 많은 분이 제 단골이었다고,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알던 분들이라고.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최윤서였어요. 남편 한의원에서 일하던 그 여자. 윤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었다고, 할 말이 있다고. 저는 윤서를 공장 사무실로 들였습니다. 윤서는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원장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저 직장 상사일 뿐이었다고. 하지만 원장님이 자꾸 접근해 왔다고,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원장님이 이상하다고, 환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매출이 반토막 났고, 직원들 월급도 밀린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만두려고 한다고. 저는 윤서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윤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환자 명단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고, 그걸 우리에게 준다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윤서가 USB를 가져왔습니다. 한의원 환자 명단 전부가 담겨 있었죠. 1000명이 넘는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자들에게 샘플을 보내기로 했어요. 치매 예방 반찬과 함께 정성스러운 편지를 넣었습니다.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을 담았죠. 많은 분들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고맙다고, 맛있다고, 계속 주문하고 싶다고. 석 달 만에 말숙이네 반찬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매출은 월 5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더 큰 공장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 재기한 여성의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수락했어요. 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길 바랐거든요. 특히 남편이 보길 바랐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재활하던 모습,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고 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다시 일어섰다고. 제 힘으로 인생을 되찾았다고. 방송이 나가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10%를 넘었어요. 인터넷에는 제 이야기가 도배됐습니다.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고 주문은 하루에 1000건을 넘어섰죠. 그 무렵 남편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의원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환자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건소 위생 점검도 걸렸다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어느 날 남편 한의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텅 빈 대기실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환자들로 가득했던 곳인데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고 입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더 이상 그곳은 제가 신경 쓸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제 사업이 있었고 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전면 광고를 싣고 싶다고.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이건 투자였습니다. 제 존재를 알리는 투자였죠. 광고 문구를 직접 썼습니다. 말숙이네 반찬, 이젠 제 이름으로 삽니다. 사진은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골랐어요. 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있었습니다. 광고가 실린 날 전화기가 불타올랐습니다. 주문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어요.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SNS에서는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됐죠. 한 여성의 재기 스토리라고, 감동적이라고. 저는 바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했어요. 레시피를 개발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칼질도 제법 능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점 제안이었어요. 전국 100개 매장에 말숙이네 반찬을 팔고 싶다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계약을 하러 마트 본사에 갔습니다. 담당자는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저는 뭉클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대기업과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봉자와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봉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말수가 정말 잘했어. 넌 해냈어.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복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남편을 직접 만나는 것.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것. 그가 저를 버린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아들 석진이었어요.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석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잘 지내시냐고. 방송 봤다고. 대단하다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이 이제 와서 연락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작은 아들 석훈이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대단하시네요. 한번 뵙고 싶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공하니까 이제야 연락하는 거겠죠.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제가 낳은 아들들이었거든요. 40년을 키운 자식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 한의원 앞에 이상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한의원은 환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인간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원장은 아내가 사지마비가 되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자보는 하루 만에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인간 쓰레기라는 말, 의사 자격이 없다는 말. 남편의 실명까지 공개됐죠. 남편은 대자보를 떼어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붙었고 그 다음 날도 붙었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가 했는지 짐작이 갔어요. 아마 요양병원 환자들이나 간호사들 중 누군가였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갑자기 위생 점검을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미흡, 소독 장비 노후화, 약품 보관 상태 불량, 시정 명령이 떨어졌죠. 남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환자는 하나도 없는데 시정 비용은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신용이 이미 바닥이었거든요. 한의원은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걸려왔고 결국 받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나야.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죠. 오후 3시 남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등도 굽어 있었죠. 6개월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말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빌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용서해달라고. 한의원도 망했고, 이제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저는 차를 따랐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남편 앞에 놓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차에는요, 당신 없이도 잘 살겠다는 제가 담겨 있어요.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차를 부었어요. 뜨거운 차가 남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4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아이들을 키우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게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봉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끌어안아줬어요. 잘했어, 말수가. 정말 잘했어. 저는 봉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인지 해방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왔습니다. 큰아들 석진이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작은아들 석훈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걸려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일 뿐이었죠. 다음 날 남편이 한의원 폐업 신고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한의원을 접은 거예요. 그리고 집도 팔았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의원도 집도 가족도. 일주일 후 아들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이가 제 앞을 막아섰죠. 엄마,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석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석훈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가족이라고요. 제가 사지마비가 됐을 때 가족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들은 저를 요양병원에 버렸어요. 이혼 서류를 들고 온 아버지 편을 들었죠. 석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었고 엄마도 이해하셔야 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해라고요. 40년 동안 제가 당신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이해 안 하시나요? 석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복수도 여기까지면 충분하잖아요. 저는 석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복수라고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아들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제 길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봉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봉자가 물었어요. 후회는 안 하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봉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넌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며칠 후 대형마트에 말숙이네 반찬이 입점됐습니다. 전국 100개 매장에 제 얼굴이 담긴 포장이 진열됐어요. 저는 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손님들이 제 반찬을 집어드는 모습을 봤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그 말숙 씨예요.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신말숙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더 이상 누구 뒤에 숨지 않아도 됐어요.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오니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열어보니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명한, 그리고 짧은 편지가 있었죠. 말수가, 내가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 저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는 파일에 넣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64세의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름이 있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신말숙. 정말 잘 버텼어요.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죠. 오늘은 봉자의 6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뒀어요. 봉자를 위한 파티를 열기로 한 거예요. 시장 동료들과 공장 직원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오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장 식당을 꾸몄어요. 색색의 풍선을 달고 테이블에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득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전, 그리고 봉자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까지. 손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각 음식마다 봉자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죠. 시장에서 함께 웃었던 날들,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순간들. 저녁 6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먼저 왔어요. 모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공장 직원들도 선물을 들고 왔죠. 사무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봉자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봉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어요. 말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모두 한마디씩 거들었죠.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함께 버텼던 날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숙이 너 정말 대단해. 우리 중에 제일 고생했는데 제일 잘 됐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봉자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숙이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큰아들 석진이었습니다. 석진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죠.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석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석진이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니, 봉자 이모 생신 축하드려요. 석진이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봉자에게요. 봉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으세요. 봉자가 선물을 받았죠. 석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밖에서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어요. 봉자가 제 손을 꼭 잡아줬죠. 밖으로 나가자 석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도망쳤어요. 석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석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났어요. 완전히 망가져 계시더라고요.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하루 종일 엄마 이야기만 해요. 석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다만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석진이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제 품에 안겼던 갓난아기가 이제 40이 넘은 어른이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석진아,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지도 몰라요. 시간이 필요해요. 석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석진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남기고 석진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아들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제 상처가 너무 깊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봉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파티는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웃고 떠들었죠. 밤 11시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봉자와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봉자가 물었습니다. 석진이가 뭐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과했어요. 하지만 전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봉자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말수가,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저는 봉자를 바라봤습니다. 봉자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봉자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40년 지기 친구,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실이었어요. 제가 가진 레시피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인들에게요. 첫 수업에 1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저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수 시범을 보이며 하나하나 설명했죠. 아주머니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어요. 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배운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눴죠. 수업이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실직해서 제가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막막했거든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크쇼에 출연해달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일주일 후 녹화 날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컸어요. 많은 관객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병원 침대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덕분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 분노 덕분이고요. 살아남아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청률이 15%를 넘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죠. 한 젊은 여성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 때마다 할머니 생각할게요. 그 댓글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한 달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서전을 쓰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남긴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봉자가 격려했습니다. 써 말수가.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야. 특히 나이 든 여성들에게. 저는 결국 수락했어요. 작가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처음부터 되돌아봤어요. 시골에서 태어나 도시로 올라온 이야기, 남편을 위해 헌신한 40년, 그리고 배신과 재기의 순간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팠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살아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석 달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말숙이의 반격이었어요. 표지에는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손에는 김치를 담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1만 부가 팔렸어요. 서점마다 제 책이 진열됐고 사인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첫 사인의 날 수백 명의 독자가 왔습니다. 줄이 서점 밖까지 이어졌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사인을 해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작가님 책 읽고 남편한테 이혼 요구했어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참으려고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죽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신말숙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저 자신,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 제 가치를 증명한 사람, 그 사실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다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반찬 이렇게 잘 만들면 돈 많이 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벌었단다. 내 이름, 내 인생.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이는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많은 집들 속에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았어요. 제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봉자였어요. 말수가 뭐해? 같이 밥 먹을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언니. 갈게요. 옥상을 내려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다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고. 64년 만에 찾은 제 인생을 소중히 살겠다고. 저는 신말숙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신말숙. 그게 저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함.